안녕하세요. 예, 당국대학 김태현입니다. 저희가 이 발제를 요청받을 때 정말 애매하게 너무 큰 개념으로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도 정말 그 초점을 잡기가 애매했습니다. 임정규 교수님하고 사전에 얘기한 바도 없고 그래서 조금 이게 조금 그 포커스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긴 있어도 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 농정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자리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학계라는 틀 내에서는 사실 저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리바이벌 하는 부분 다시 또 이제 또 재판하는구나, 저 사람 계속 같은 거 울거먹는구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같은 학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새롭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면서 새로운 방향이 뭘까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거 어떻게 제가 지금 크게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갖고 산업화 시대의 농정화를 펼쳐왔는지, 이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입니다. 아까 기조발제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대부분 다 세계적인 농정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6월 이후에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농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차근차근 6월 자체가 그 사람들이 다 준비해 왔던 시나리오대로 갔던 것이니까요. 우리한테는 갑작스러운 변화였지만 외국은 준비되어 왔던 것이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농업 보호를 지속하면서도 방식을 바꾸는 그것이 이제 앞에 임정규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공익적인 방향, 환경 보호 방향. 그래서 과거에 산업 성장 이런 부분에서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부분으로 많이 바뀌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6월 1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포커스가 다르죠. 우리는 농업의 기능, 가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무조건 농가의 소득만 높이면 좋은 정책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농정이 진행됐죠. 제가 한때 농식품부에 어떤 TF 들어가서 일을 할 때 한 국장님이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농정 중에 농가의 소득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정책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농가의 소득에 모든 것이 올인되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농업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정권 교체기마다 맨날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 개혁하겠다. 그래서 사례조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례조사를 해서 갖고 왔는데 보면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서구가 농정 과정에서 얼마만큼 지난한 논의를 하고 어떤 베이스에서 인식 전환과 방법 전환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학계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학계가 새로운 전환 방법에 대해서 뭔가 화두를 던졌어야 되는데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들이 기조발제에서 이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 이런 큰 틀에서 농정 전환을 어떻게 하신가 하는 얘기들이 거의 없었다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산업화 과정에서 농정이 썼던 여러 가지 주장과 논리, 농업인의 역할, 농업이 감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업 구조조정 개혁 벌써 한 40년, 50년 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는 얘기죠. 그 다음에 농업보호 정책 해야 된다고 하지만 논리적으로 우리가 한 강단에서 농업보호 정책이 이론적으로 맞는 경제학적 논리를 우리가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농업도 다른 산업과 똑같이 경제학적인 이론이 적용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강단에서 가르치면서 농업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안 가르치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럼 결국엔 이렇게 되면 효율성이 좋은 농장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농장들은 다 사그러지는 이런 것이 되겠죠. 말하자면 중소농, 강소농 이런 것은 그냥 다 미사여구죠. 실제로 우리가 강단에서는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책적으로 역할을 하게 가리키는 그런 논리를 우리 스스로도 공부를 안 했고 실제로 지금도 우리가 강단에서 잘 가르치지 않죠. 자, 이렇습니다. 산업화 농정에서 농정의 규모화, 증대, 기계화, 고투입, 농업 기반 정비, 유통 효율화, 농촌 개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런 얘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뭐 경제 면적도 증가하고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가격도 이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좋게 가격도 하락했고 노동 효율성도 증대했고 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갖고 온 문제점들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가 호수도 감소하고 소득도 감소하고 농업 인구 감소하고 농촌 인구 감소하고 생물 다양성 감소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투입제에 대한 대기업 의존성 증대하고 말하자면 유통의 효율화 많이 하는데 유통의 효율화 하려면 대량 물량 처리해야 되는데 대량 물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이 있어야죠. 대량 생산을 하면서 로컬 푸드를 얘기한다. 이건 완전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이렇게 문제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기존에 우리가 산업화의 이야기고 우리가 강단에서 가르친 얘기들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책, 그다음에 소위 이론을 공부하는 우리 학자들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이런 과거의 이론을 다시 쓴다는 거죠. 새로운 이론을 잘 보질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도 대단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잘 못하는 것이 아닌가. 자, 산업화 농정을 하면서 농업인의 역할이 감소됐죠. 전통적 농업인은 농촌의 여러 가지 관리자, 아까 뭐 다원적 기능, 공익적 기능에서 얘기했던 이런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었죠. 저희들이 농업경제학 가르치면서 경제학 얘기할 때 언제 우리가 이런 얘기 언제 합니까?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래서 말하자면 산업화 시대의 농업이라는 것은 그냥 효율적 공급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문화 기계와 집약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가격 하락하고 농업인구 감소하고 자본 투자 증가해야 된다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토지 생산성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노동 생산성 증가하지 않는 이런 상황. 그냥 농업인구 감소하게 되는 거죠. 예. 말하자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도 외부 투입제에 의존하고 외부 기술에 의존하고 전문 기술에 의존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영농 기술은 다 후퇴하고 이런 식이죠. 그다음에 자연환경. 지금 농민들은 자연환경과 농사를 어떻게 같이 병행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거 새롭게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후대 농업들한테. 말하자면 4차 산업혁명, 스마트팜, 식물공장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는 농민은 더 이상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주 병균이 침입되지 않는 밀폐화된 해썹이 완전히 마련된 그런 공간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식품을 생산하는 농산물이라고 볼 수 없겠죠. 식품을 생산하는 이런 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소위 전원 관리자로서의 농민이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산업화 시기의 농정의 영향, 말하자면 결국 현재의 농촌 상폐화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저희들이 학교에서 배운 거 40년, 20년, 30년 전에 학교에서 배운 거 지금 현재 그대로 가르치면서 농촌을 계속 황폐화시키는데 저희들이 엄청나게 일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정책 담당자들도 이런 얘기를 바꾸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서 말씀드린 뭐 이걸 다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뭐 이런 사회적인 문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 농업의 산업화, 생산성 증대를 통해서 농촌과 농민들의 생활이 나아진다? 이건 말짱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된다. 완전히 허구라는 거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이루어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이 체제는 어떤 일정한 사회적 가치에서 현실적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목적을 설정하고 목적에 따라서 정책 수단 만들고 실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뭐 이익 과정에 따라서 정책 수단을 약간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현실 상황 자체가 바뀌면 정책 목적을 재설정하기도 하고 이것은 행정학에서 하는 기본적인 정책 과정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 그 농업 정책을 쓸 때도 많이 쓰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야, 그럼 여기 이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론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실 상황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파악을 하느냐? 우리가 경제학적 관점으로 보느냐? 사회학적 관점으로 보느냐? 정치적 관점으로 보느냐? 그다음에 목적을 활동하는 접근 방법을 할 때 우리가 중앙집권적인 방법을 할까? 지방분권적인 방법을 할까? 이런 부분들. 이게 전부 다 이론입니다. 정책 수단을 실시할 때 지원 대상을 대규모로 농가를 할까? 소규모 농가를 할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전부 다 이론이라는 거죠. 결국 이것을 평가하는 평가 요소들을 우리가 정성으로 할까? 정량으로 할까? 이것도 정책 평가에 대한 엄청난 이론들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이론적인 이야기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책을 바꿀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히 이런 과정들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위 이론 적재성이라는 거.
우리가 이론을 싣고 다니는 거예요. 이론 적재성, 적재 중량 1톤 뭐 이런 거 트럭 뒤에 보면 보이시죠? 예.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이론을 싣고 다니면서 본다는 겁니다. 이론이 없으면 세상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뭐 소위 이제 뭐 그 과학혁명의 구조, 토마스 쿤이 나오는 거기 패러다임 변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958년에 헨슨이라는 사람들이 얘기했고요. 그래서 자기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일단 과거에 배운 어떤 이론에 의해서 이미 고정관념화돼 있어서 그것을 갖고 세상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정관념을 바꾸는 방법은 새로운 이론을 갖고 있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토마스 쿤하고 헨슨이라는 사람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케인즈의 일반 이론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조순 교수님이 번역한 제일 마지막 장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은 사상의 변화로 인해서 바뀌어진다. 지금 정책 담당자들은 자기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운 이론에 쌓여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 담당자들은 사상의 노예다. 이론의 노예다. 뭐 어쨌든 이것은 뭐 학자니까 이렇게 섞겠다. 뭐 그럴지 어떻든지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어쨌든 케인즈의 일반 이론 결론 마지막 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론적 변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좀 새로운 이론들을 배워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농촌 지역에 있는 문제 인식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농업이 아니라 농촌. 농촌 지역의 생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작목별 공급 과잉, 생산 부족, 일정 부분의 생산 부족 현상.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 그다음에 농촌 사회에서는 인구 감소, 고령화, 일자리 부족, 기농인과 농지취득 갈등, 뭐 이런 이야기들 다 알고 계시는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푸는 방법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인들은 이제는 정통적 식량 생산자는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 전통적 식량 생산자로서의 그 역할은 도시농업, 식물공장, 수진농업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이미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농업인의 기능과 역할 이제는 단순히 식량 생산만 갖고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원적 기능, 공익적 기능, 그다음에 비상품 생산 기능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농민에 대한 농업에 대한 기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요 말을 쓴 것은 제가 그 토론회 장소에서 한번 들은 얘기인데요. 농민단체 대표자가 와서 요즘 국민들은 농민들에 대해서 고마움도 모른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농민들이 인식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나. 세상이 우리가 식량이 모자랐을 때야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식량을 생산한 농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점심 식사합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도 안 하잖아요. 식량이 흔한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3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으면 곤란하죠. 자, 이것이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은 농촌에서 식량 생산 기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농촌을 국민들이 자주 찾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 그건 공익적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는 공공재입니다. 그것으로서 농민들은 소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국가가 그 공공재 생산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아까 공익정책불제 같은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정책에서는 농촌 자원은 보존하지 않고 무조건 활용하는 것만. 그래서 효율적 생산을 하면서 농촌 지역의 중요한 자원들을 싸그리 없애버렸습니다. 예, 이게 농민들의 마음이에요. 농업 생산의 권리는 거추장스러운 것은 다 없애버리거나 베버립니다. 이건 우리나라 말의 일들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 유럽의 여러 가지 농촌 환경된 자원들을 봐도 다 이렇게 합니다. 농민들은 깨끗한 걸 좋아해요. 너무 빠른데요. 저는 지금 15분밖에 안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농촌 자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이론을 갖고 갈까? 제가 여러 가지 이론들을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가르치는 이론들은 옛날 이론이고 새롭게 이야기되는 이론들을 많이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산업화 시대 농정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 행정 예산 지평상에서 우리는 효율성 얘기 많이 했습니다. 효율성, 투입 대 산출 비율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 됐다는 거죠. 예, 이것이 모든 문제를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공모제, 지역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에서 하는 굉장히 상향식 정책이라고 이해하는데, 공모제는 하향식 정책의 가장 첨단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올리라고 해놓고 위에서 자기 기준으로 다 자르거든요. 네, 그것이 공모제입니다. 그래서 공모제는 아주 전형적인 하향식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는 지역적으로 다른 추진 체계, 지역마다 다른 추진 체계. 말하자면 경기도의 농업 추진 체계와 경상도의 농업 추진 체계가 다른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용인할 수 있는 방식의 뭐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할 때 말하자면 예산이나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데 자율성이 부여가 돼야 됩니다. 이걸 자율성을 부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는 현재 기재부죠. 기재부와 감사원.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농업이 바꿀 수가 없겠죠.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역 스스로 뭔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을 하려는데,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즉 말하자면 주민들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지역에 있는 무엇인가의 역량 강화를 계속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소위 말하자면 지역분권, 주민주도성, 민관협력, 파트너십, 거버넌스, 지역의 다양성과 차별성,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강단에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학생들도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지역분권, 민간협력, 파트너십 이런 거 다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강단에서 이것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론들을 학습하고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새로운 이론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농가, 이거는 말하자면 성과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그 정책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은 성장 농가, 규모화, 소득 증대, 수출 증대, 효율화 증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강단에서도 많이 썼고 정책에서도 많이 썼습니다.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대상, 말하자면 공공성과 파급 효과,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러니까 소위 사회적 기업, 공동체 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대규모 기업들보다는 소규모 기업들이,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협력적 활동이 더 낫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활동보다는 사회, 문화, 환경적인 활동들이 오히려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산업화 농촌에서 탈피하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가치는 연계, 협력, 상호작용, 사회적 경제, 생태보전, 역사문화보전, 정체성,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농정지표, 이겁니다. 악무하는 디테일. 아무리 다 바꿔도 이 평가지표 바뀌지 않으면 다시 또 원래를 회귀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새로운 평가지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소득, 매출액, 생산량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농정 성과, 사업 성과 만들었는데, 이걸 쓰게 되면 다른 모든 지표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효과들은 신경 안 씁니다. 이것만 신경 쓰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걸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경제적 평가 지표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우리가 정성 지표를 마련해야 된다. 제가 EU에서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정성 지표를 어떻게 만들어 보나를 제가 90년대 중반서부터 열심히 본 적이 있는데요. 1997년도에 EU에서 나온 정성적인 지표가 있는데 정말 조잡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EU의 정성적인 평가 지표는 상당히 업데이트된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스스로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견해내는 거죠. 20년, 30년 걸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이것을 시도를 하지 않고 계속 편한 방법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별, 사업별로 사업의 내용이 다르면 성과도 다르다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역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매주말 하겠습니다. 자, 정책적 변화. 자, 이제는 우리 농업 농촌의 문제를 기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근데 선진국의 농촌은 환경 보전을 중심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둘 필요가 있고, 소득 중시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 이제는 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분권적인 방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걸 하려면 소위 기존 정책에서 사용했던 용어를 좀 없애고 새로운 용어를 늘려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입니다. 공동체, 협력, 다양성, 파트너십, 환경 이런 얘기들. 농업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는 농촌 주민들이 웰빙이 뭐냐, 웰빙 뭔지 아직 OECD에서도 정의를 잘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 웰빙을 지향하는 농정이 뭘까? 우리가 이제 이런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웰빙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다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 지역의 지역 단위의 뭔가의 거버넌스를 만드는 이런 모습.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